엄마, 엄마 다른 사람들은 며칠씩도 봐주던데 하루 재워주시는 것도 힘들어요? 오늘은 몸이 아파 그래. 어머니, 반찬은 문 앞에 두고 가시고요. 앞으로 오실 땐 하루 전에 전화 주세요. 그래, 미안하다. 앞으로는 일찍 전화할게. 67세 정숙의 인생은 손녀 서연이와 아들이 전부였다. 하지만 정숙의 몸과 마음은 매일 부서져가고 있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흥미진진한 감동 사연을 가장 빨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정숙은 손님을 맞으며 환하게 웃었다. 67. 이제는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이었지만 웃음만큼은 여전히 밝았다. 작은 구멍가게. 동네 어귀에 자리한 이 가게는 정숙의 전부였다. 40년을 넘게 이 자리를 지켰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이 가게로 아들을 키웠다. 아주머니 라면 하나요? 그래 잠깐만. 정숙은 라면을 끓이며 가게 한쪽을 바라봤다. 벽에 걸린 액자. 아들 민호의 대학 졸업 사진이었다. 우리 민호. 정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자랑스러운 아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정숙의 인생은 오로지 민호 중심이었다. 민호가 태어났을 때 정숙은 29이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정숙은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민호가 6살 되던 해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웠다. 정숙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떻게 살지?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다. 어린 아들이 있었으니까. 민호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정숙은 아들을 꼭 안았다. 그날부터 정숙의 삶은 오직 민호를 위한 것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다. 동네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들러 빵과 우유를 사갔다. 오전 내내 가게를 지켰다. 점심때는 민호 도시락을 싸주고 오후에는 밭으로 나가 농사일을 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민호 숙제를 봐주고 밤늦게까지 가게 정리를 했다. 잠은 4-5시간.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다. 엄마 힘들지 않아? 어린 민호가 물었다. 안 힘들어. 우리 민호만 잘 크면 돼.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힘들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다. 그래도 버텼다. 민호를 위해서. 민호는 공부를 잘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이 좋았다. 선생님이 말했다. 어머니, 민호 녀석 공부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정숙의 가슴이 뛰었다. 우리 아들이 대학을? 그날부터 정숙은 더 악착같이 일했다. 민호를 학원에 보내야 했다.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아끼지 않았다. 우리 민호 공부 잘하니까 투자해야지. 정숙은 자신의 옷은 몇 년씩 입어도 민호 옷은 새 것으로 사줬다. 자신은 끼니를 걸으면서도 민호 밥상은 풍성하게 차렸다.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배불러. 네가 많이 먹어. 거짓말이었다. 배가 고팠다. 하지만 민호가 잘 먹는 모습을 보면 배가 부른 것 같았다. 민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성적이 우수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엄마, 나 붙었어. 정말? 우리 민호 대단하다.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대학 등록금은 큰 부담이었다. 정숙은 밭 일부를 팔았다. 이제 남은 건 100평 밭과 집 그리고 가게 보증금 뿐이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아들 대학 보내는데 땅 좀 팔면 어때? 정숙은 민호를 서울로 보냈다.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꼬박꼬박 보냈다. 자신은 더 허리띠를 졸라맸다. 민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정숙은 자랑스러웠다. 엄마 덕분이에요. 민호가 전화로 말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고생하신 거 알아요. 이제 제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정숙은 눈물이 났다. 평생을 바친 보람이 있었다. 몇 년 후 민호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 신부는 수진이라는 여자였다. 엄마, 수진이 소개할게요. 민호는 수진을 데리고 고향에 왔다. 정숙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았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예쁘고 똑똑해 보였다. 어서 와. 우리 며느리 예쁘네. 정숙은 흡족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 엄마 결혼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럼 뭐든지 말해. 신혼집이 아직 마련이 안 됐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필요한데? 보증금이 5천만 원 정도 모자라요. 알았어. 엄마가 해볼게. 정숙은 망설이지 않았다. 없는 살림이었지만 전 재산을 털었다.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남은 땅을 팔았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괜찮아. 네 결혼하는데 엄마가 좋은 집은 못 해줄 망정 이것도 미안하다. 정숙은 5천만 원을 민호에게 건넸다. 엄마, 고맙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결혼식은 서울에서 조촐하게 치러졌다. 정숙은 아들의 결혼식에서 행복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아들이 가정을 꾸렸다. 이제 정숙은 홀로 남았다. 결혼 초기에는 며느리 수진이 살갑게 대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은 명절 때마다 고향에 내려와 정숙을 찾았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서울에서 사왔어요. 고맙다 우리 며느리. 정숙은 며느리가 예뻤다. 아들을 잘 챙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다. 어머님 몸 건강하시죠? 그럼 엄마 팔팔해. 다행이에요. 자주 뵈러 올게요. 수진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몇 달 후 손녀가 태어났다. 이름은 서연이었다. 엄마 손녀 보러 오세요. 민호가 전화했다. 그래. 당장 갈게. 정숙은 민호 집으로 갔다. 손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어머님 서연이 안아보세요. 수진이 아기를 건넸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안았다. 따뜻했다.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줄게. 정숙은 행복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며느리 수진과는 조금씩 거리가 느껴졌다. 처음에는 미묘했다. 전화 통화가 조금씩 줄었다. 명절에 내려오는 횟수도 줄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올해 추석은 못 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서연 아빠가 회사 일이 바빠서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정숙은 이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했다. 정숙이 서연이를 보러 집에 가도 되냐 하면 핑계를 댔다. 어머님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다음에 오세요. 그래 알았어. 정숙은 늘 양보했다. 며느리가 바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숙이 민호 집에 가는 횟수는 점점 줄었다. 며느리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다. 내가 불편한 존재인가?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 갑자기 정숙의 집을 찾아왔다. 어머 민호야. 수진이도. 정숙은 반가워서 얼른 문을 열었다. 들어와 들어와. 내 어머니. 민호와 수진은 들어왔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갑자기?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뭔데?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어머니. 수진이 입을 열었다. 앞으로 미리 연락 안 하고 오시는 건 불편합니다. 뭐? 정숙은 귀를 의심했다. 저희도 가정이 있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오시면 저희가 당황스러워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난 미리 연락하고 갔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오셨잖아요. 그리고 연락도 매번 그날 오시기 전에 하시고. 그건 서연이가 보고 싶어서. 그래도 미리 말씀하셔야죠. 앞으로는 오시기 하루 전에는 연락 주세요. 정숙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어머님 저희 집 비밀번호 바꿨어요. 앞으로는 초인종 눌러주세요. 비밀번호를? 왜? 저희 사생활을 지키고 싶어서요. 수지는 태연하게 말했다. 정숙은 가슴이 무너졌다. 자신이 키운 아들의 집. 그 집에 들어가려면 이제 초인종을 눌러야 한다고? 민호야. 정숙은 아들을 바라봤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저희도 가정이 있으니까. 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수지는 일어섰다. 그럼 저희 이만 가볼게요. 벌써? 네, 바쁜 일이 있어서요. 아들 부부는 금방 떠났다. 정숙은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다. 조심히 가. 차가 떠나고 정숙은 혼자 남았다. 정숙은 거실에 앉았다. 멍하니 있었다. 아들의 집에 손녀가 있는 집에 가려면 이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내가 그토록 희생한 세월이.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불청객이 되는 걸까? 정숙은 가슴 한쪽에 작은 가시가 박힌 것 같았다. 따갑고 아팠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정숙은 한참을 울었다. 밤이 깊어갔다. 정숙은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지? 계속 생각했다.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 아들의 인생이야.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한가정의 가장. 그 생각이 들자 더 슬펐다. 정숙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조용히 울었다. 소리 내면 더 슬플 것 같아서.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미리 연락 안 하고 오시는 건 불편합니다. 정숙은 꿈에서도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몸이 무거웠다. 마음은 더 무거웠다.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밤새 운 흔적이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숙은 세수를 하고 가게로 갔다.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다. 손님들이 드나들었다. 정숙은 웃으며 맞았다. 하지만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다. 아주머니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은데? 단골 손님이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은데? 그냥 잠을 못 잤어. 정숙은 대충 둘러댔다. 점심때가 되었다. 혼자 밥을 먹었다. 김치찌개. 밥 한 공기. 민호는 뭐 먹고 있을까? 정숙은 습관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다가 어제 일이 떠올랐다. 미리 연락 안 하고 오시는 건 불편합니다. 정숙은 수저를 내려놨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내가 잘못 살았나? 정숙은 혼잣말을 했다. 평생을 아들 중심으로 살았다. 아들이 전부였다. 하지만 자꾸 이제 그 아들이 자신을 밀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제 뭐지? 정숙은 알 수 없었다. 자신의 정체성이 존재 이유가 흔들렸다. 오후 내내 정숙은 멍하니 가게를 지켰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다. 아주머니 정신 좀 차려요. 아, 미안해. 정숙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저녁이 되었다. 가게 문을 닫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혼자였다. 외롭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핸드폰을 봤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전화해볼까? 하지만 망설여졌다. 불편하다고 했는데 전화해도 될까? 안 돼. 귀찮게 하면 안 돼.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놨다. 그날 밤도 잠을 설쳤다. 가슴 한쪽에 박힌 가시가 계속 아팠다. 이제 어떻게 살지? 정숙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뭔가 변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어떻게? 정숙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민호 부부와 정숙은 가까운 곳에 살았다. 어머니 가끔 서연이 보러 와주세요. 그럼 자주 갈게. 정숙은 기뻤다. 손녀를 자주 볼 수 있다니. 민호 부부는 맞벌이였다. 민호는 회사원이었고 수진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어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다. 응, 무슨 일이야? 죄송한데. 내일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서연이를? 네, 제가 당직이 있어서요. 민호 씨도 회사 일이 있고. 그래, 알았어. 내가 갈게. 정숙은 흔쾌히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숙은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갔다. 서연이를 돌보는 일은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우리 서연이 할머니랑 놀자. 정숙은 손녀를 안고 재웠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였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저녁이 되어서야 수진이 돌아왔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서연이 순하더라. 다음 주에도 부탁해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 후로 아들 부부는 자주 정숙을 불렀다. 어머니 내일 서연이 좀. 어머니 이번 주 수요일에. 어머니 다음 주 금요일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손녀를 맡겼다. 정숙은 그때마다 갔다. 직장과 육아를 핑계로 아들 부부는 정숙에게 의지했다. 정숙은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았다. 몇 년 전부터 관절염이 심해져서 늘 병원 신세를 졌다. 어머니 좀 어때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다. 아파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요. 약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무거운 거 들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의사 말을 지킬 수 없었다. 손녀를 안아야 했으니까. 서연이를 안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괜찮아. 우리 서연이 재워야지. 정숙은 이를 악물고 손녀를 안았다. 어느 날 정숙은 오랜 친구와 약속이 있었다. 정숙아, 내일 만나자. 오랜만에. 그래, 좋아. 정숙은 친구와의 만남을 기대했다. 얼마 만에 외출인가. 하지만 그날 아침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오늘은 내가. 제발요, 어머님.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급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다. 친구와의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손녀가 더 중요했다. 알았어. 갈게. 정숙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해. 오늘 못 만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손녀를 봐야 해서. 또? 너 요즘 손녀만 보는 것 같은데. 친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미안해. 다음에 만나자. 정숙은 전화를 끊고 아들 집으로 갔다. 서연이를 돌보는 내내 허리가 아팠다. 무릎도 쑤셨다. 하지만 참았다.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잘 돌봐줄게. 저녁이 되어서야 수진이 돌아왔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괜찮아. 우리 서연이 잘 놀았어. 다음 주에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정숙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피곤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쑤셨다. 힘들다. 하지만 손녀를 봐달라는 부탁은 거절할 수 없었다. 손녀가 너무 예뻤으니까. 며칠 후 정숙은 반찬을 만들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나물 몇 가지. 민호가 좋아하는 건데. 갖다 줘야지. 정숙은 반찬을 싸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엄마가 반찬 좀 만들었는데 갖다 줄까?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머뭇거렸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금방 갈게. 엄마 잠깐만요. 민호는 수진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응, 수진아. 반찬 좀 만들었는데 갖다 줄게.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뭐? 정숙은 귀를 의심했다. 저희 집에 미리 연락 없이 오시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나 반찬만 갖다 주고 올 건데. 그래도 불편해요. 나중에 가지러 갈게요. 정숙은 할 말을 잃었다. 그럼. 언제 가지러 올 건데? 다음 주쯤요. 제가 시간 나면 연락드릴게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정숙은 멍하니 서 있었다. 반찬만 갖다 주려고 했는데 손에 든 반찬통을 내려다봤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었다. 불편하다니.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손녀를 봐달라는 부탁에는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전화가 왔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급하게 서연이 좀. 그럴 때는 정숙이 불편한지 물어보지 않았다. 당연히 봐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숙이 아들 집에 가려고 하면 오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미리 연락하세요. 나중에 가지러 갈게요. 대우가 달랐다. 나는
필요할 때만 불려가는 건가? 정숙은 점점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손녀를 돌봐달라고 할 때는 급하게 연락하고 정숙은 무슨 약속이 있든 취소하고 달려갔다. 하지만 정숙이 손주 보러 반찬 갖다 주러 아들 얼굴 보러 가려고 하면 불편하다고 했다. 왜 이럴까? 정숙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정숙은 병원 예약이 있었다. 무릎 주사를 맞아야 하는 날이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아침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오늘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오늘은 병원 가야 해서. 어머님, 제발요. 저 당직인데 대체 사람이 안 나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정숙은 고민했다. 무릎이 많이 아팠다. 주사를 맞아야 했다. 하지만 며느리 목소리가 너무 간절했다. 알았어. 갈게. 정숙은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죄송한데 오늘 예약 취소하고 다음 주로 미뤄주세요. 다음 주는 자리가 없는데요. 그럼 언제 가능해요? 2주 후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2주 후로 잡아주세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아들 집으로 갔다. 온종일 서연이를 안고 돌보는 내내 무릎이 쑤셨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아팠다. 정숙은 이를 악물고 참았다. 저녁에 수진이 돌아왔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괜찮아. 다행이다. 어머님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수진은 고마워했지만 정숙의 무릎이 아픈 건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럼 이만 갈게. 네, 조심히 가세요.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다. 2주를 기다려야 하네.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며칠 후 정숙은 손녀가 보고 싶었다. 민호야, 엄마가 오늘 서연이 보러 잠깐 가도 돼? 엄마, 오늘은 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우리 좀 쉬고 싶어서. 그래? 그럼 내가 서연이만 봐주고 올게. 너희는 쉬고. 엄마, 그게 아니라. 민호가 말을 더듬었다. 수진이가 불편해해요. 내가 가는 게? 네, 미안해요, 엄마. 알았어. 정숙은 전화를 끊었다. 손녀가 보고 싶은데. 하지만 갈 수 없었다. 불편하다고 했으니까. 이상하다. 정숙은 혼잣말을 했다. 손녀 봐달라고 할 때는 불편한지 안 물어보면서 내가 보러 가려고 하면 불편하다고. 모순이었다. 하지만 정숙은 참았다. 내가 참아야지. 괜히 나 때문에 애들 싸우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생각이 많았다. 손녀를 봐달라고 할 때는 급하게 연락하고 내가 간다고 하면 불편하다고 하고. 이게 뭐지? 정숙은 깨달았다. 나는 필요할 때만 불려다니는구나. 아들 부부에게 정숙은 편리한 존재였다. 손녀를 맡길 때는 필요하지만 그 외에는 불편한 존재. 나는 그냥 도구인가? 정숙은 눈물이 났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다. 전 재산을 털어 아들을 키웠다. 몸이 아파도 손녀를 돌봤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불편해요. 미리 연락하세요. 나중에 가지러 갈게요. 정숙은 가슴이 무너졌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필요할 때만 불려다니는 삶. 아들 부부가 필요할 때는 달려가지만 정숙이 필요할 때는 외면당하는 삶. 외롭다. 정숙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평생을 헌신했는데 이제는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되었다. 서운해. 정숙은 울면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손녀를 봐달라는 부탁은 거절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도 손녀는 예쁘니까. 정숙은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이 커져만 갔다. 그 후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어머님, 내일 서연이 좀. 어머님, 다음 주 화요일에. 아들 부부는 계속 정숙에게 부탁했다. 병원 약속을 미루고 친구와의 만남을 취소하고 자신의 일정을 모두 뒤로하고 손녀를 돌봤다. 허리는 더 아파졌다. 무릎도 더 나빠졌다. 하지만 참았다. 우리 서연이. 손녀는 예뻤다.
손녀를 보면 행복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운했다. 나는 필요할 때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정숙이 아들 집에 가려고 하면 엄마 오시면 불편해요. 매번 똑같은 대답이었다. 언제쯤 편해질 수 있을까? 정숙은 알 수 없었다. 2주 후 정숙은 겨우 병원에 갔다. 무릎 주사를 맞았다. 어머니 무릎이 많이 나빠졌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무리하셨어요? 아니, 그냥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손주 앉지 마시고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계속 이러시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네, 조심할게요. 정숙은 병원을 나왔다. 손주 앉지 말라고. 하지만 어떻게? 손녀를 봐달라는데 앉지 않을 수 없었다. 참아야지.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언제쯤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필요할 때만 불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언젠가는. 정숙은 작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다음 날 수진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어머님 이번 주 금요일에 서연이 좀. 알았어 데려와. 정숙은 대답했다. 그리고 달력에 표시를 했다. 금요일. 손녀를 돌보는 날. 내 일정은 언제쯤 생길까? 정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필요할 때만 불려다니는 삶. 그게 정숙의 현실이었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둘째요. 어머 정말? 정숙은 기뻤다. 둘째 손주라니. 축하해 민호야. 감사합니다 엄마. 근데 왜? 수진이가 입덧이 심해서요.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 괜찮겠어? 네 괜찮을 거예요. 그냥 엄마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알았어 수진이한테 잘해줘. 전화를 끊고 정숙은 생각했다. 입덧이 심하다니. 뭘 해줄까? 며칠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힘없었다. 응 수진아. 어디 아파?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그래? 힘들겠다. 어머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난번에 어머님이 해주신 동태찌개가 생각나요. 동태찌개? 네. 그때 먹었던 게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게 자꾸 생각나요. 명절에 정숙이 끓였던 동태찌개를 말하는 거였다. 아 그때? 어머님 혹시 동태찌개 좀 끓여주실 수 있으세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다. 요즘 가게 일이 바빴다. 농사일도 해야 했다. 하지만 며느리가 힘들다는데 어떻게 거절하겠는가. 그래 알았어. 먹고 싶은 거 해줘야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언제 해주실 수 있으세요? 며칠 안에 해줄게.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동태찌개. 재료를 사러 가야겠네. 하지만 정숙은 생각보다 바빴다. 가게 일이 많았다. 단골 손님들이 자주 찾아왔고 물건 정리도 해야 했다. 밭일도 있었다. 가을 농사 준비를 해야 했다. 채소를 심고 김장 준비도 해야 했다. 시간이 없네. 정숙은 동태찌개를 끓이지 못했다. 며칠이 지났다. 빨리 해줘야 하는데. 정숙은 마음이 급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쑤셨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숙은 겨우 시간을 내서 시장에 갔다. 동태를 샀다. 정숙은 정성껏 찌개를 끓였다. 동태도 잔뜩 넣었다. 맛있게 끓였다. 정숙은 찌개를 식혀서 용기에 담았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나야. 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동태찌개 끓였어. 갖다 줄게. 아, 네. 지금 갖다 줄게. 어머님. 수진이 말을 멈췄다. 왜? 어머님 그냥 현관 앞에 놓고 가주시면 안 돼요? 현관 앞에? 정숙은 길을 의심했다. 네.
제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문 열기도 힘들어요. 정숙은 할 말을 잃었다. 그냥 현관 앞에 놓고 가주세요. 나중에 제가 가져올게요. 알았어. 정숙은 전화를 끊었다. 현관 앞에 놓고 가라고. 정숙은 믿을 수 없었다. 정성껏 끓인 찌개를 현관 앞에 놓고 가라니. 문 열기도 힘들 정도면 병원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정숙은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갔다. 찌개를 담은 용기를 들고 아파트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아들 집 앞에 섰다. 정숙은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다. 현관 앞에 놓고 가라고 했으니까.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렸다. 집에 있네. 정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현관 앞을 보니 다른 택배 상자가 두어 개 쌓여 있었다. 아직 안 가져간 택배들이었다. 정숙은 찌개 용기를 택배 상자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여기 놓으면 되겠지. 그 순간 정숙은 자신의 처지가 꼭 널브러진 택배 상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요할 때만 가져가고 필요 없으면 그냥 놓아두는 택배. 정숙도 그랬다. 아들 부부가 필요할 때만 불러서 쓰고 필요 없으면 멀리하는 존재. 나는 택배구나. 정숙은 눈물이 났다.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동태찌개 놓고 간다. 따뜻하게 데워 먹어라. 문자를 보내고 정숙은 현관문을 바라봤다. 굳게 닫힌 문. 안에서는 여전히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문이라도 열어주지.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정숙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아파트를 나오는데 눈물이 흘렀다. 왜 이렇게 서운하지? 정성껏 끓인 찌개를 현관 앞에 놓고 오다니. 얼굴도 보지 못하고. 나는 뭐지? 정숙은 버스 정류장에 앉았다. 한참을 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창밖만 바라봤다. 현관 앞에 놓고 가라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문 열기도 힘들다면서. 하지만 텔레비전 소리는 잘 들렸다.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렸다.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은 걸까? 아니면 정숙은 생각하기 싫었다. 그냥 날 안 보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더 슬펐다. 내가 미리 동태찌개를 해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바빴다. 몸도 아팠다. 최선을 다했다. 그래도 현관 앞에 놓고 가라니. 정숙은 눈물을 닦았다. 집에 도착했다. 텅 빈 집이었다. 외롭다. 정숙은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계속 생각했다.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저녁을 먹었다. 혼자. 밥맛이 없었다. 며느리는 찌개 먹었을까?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전화할 수 없었다. 또 불편하다고 할까봐.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설쳤다. 현관 앞에 놓고 가라고. 그 말이 계속 떠올랐다. 나는 집에도 못 들어가는구나. 아들이 사는 집. 그 집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택배처럼. 정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밤 10시쯤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여보세요? 어머님, 나 수진이에요. 응. 찌개 잘 먹었어요. 그래? 맛있었어? 네,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쓸쓸했다. 어머님. 응? 그릇은 가지러 오지 마세요. 응? 제가 다음에 갖다 드릴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태연했다. 알았어.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너도. 전화가 끊겼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놨다. 그릇도 가지러 오지 말라고. 보통은 그릇을 돌려받으러 가는 게 당연했다. 며느리 얼굴도 보고 손녀도 보고. 하지만 그것조차 차단당했다. 나는 정말 불편한 존재구나. 정숙은 속으로 차갑게 식어갔다.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얼어붙었다. 이제 뭘 해줘도 소용없구나.
정성껏 찌개를 끓여도 현관 앞에 놓고 가야 하고 그릇 돌려받으러 가는 것조차 거절당하고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다. 며느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문전박대. 서운해. 정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났다. 잠을 설쳐서 눈이 퉁퉁 부었다. 거울을 봤다. 늙어 보였다. 67이라는 나이가 역력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숙은 세수를 하고 가게로 갔다. 손님들이 왔다. 정숙은 웃으며 맞았다. 하지만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다. 아주머니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요? 단골 손님이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은데? 그냥 잠을 못 잤어. 정숙은 대충 둘러댔다. 점심때가 되었다. 혼자 밥을 먹었다. 며느리는 찌개 다 먹었을까? 습관적으로 생각했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만 생각하자. 하지만 쉽지 않았다. 오후 내내 정숙은 멍하니 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계속 생각했다. 자책했다. 미리 연락을 했어야 했나? 내가 뭘 더 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답이 없었다. 저녁이 되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혼자였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다.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전화해볼까? 하지만 망설여졌다. 또 불편하다고 할까봐. 안 돼. 귀찮게 하면 안 돼. 그날 밤 정숙은 또 잠을 설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제 지쳤어. 정숙은 차가워진 마음을 느꼈다. 뜨거웠던 헌신의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정숙은 중얼거렸다. 평생을 희생했지만 돌아오는 건 문전박대뿐이었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작은 생각이 머릿속에 싹 텄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래도 손녀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약해졌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정숙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차갑게 식어가는 마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마음. 정숙은 그 마음을 애써 외면했다. 외면해야 했다. 아직은 아들과 며느리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폭발할 것 같았다. 그날이 머지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수지는 그릇을 돌려주지 않았다. 다음에 갖다 드릴게요. 그 말만 하고 아무 연락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그릇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숙은 그릇 생각을 할 때마다 씁쓸했다. 돌려줄 생각도 없으면서. 하지만 재촉하지 않았다. 또 불편하다고 할까봐. 그냥 없다고 생각하자. 정숙은 체념했다. 그릇 하나쯤 없어도 괜찮았다. 하지만 마음은 아팠다. 정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릇처럼 정숙도 버려진 기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 부부가 예고 없이 정숙의 집을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마자 민호가 아이띠의 서연이를 아는 채 급하게 말을 꺼냈다. 엄마, 오늘 약속 있는데 애 좀 봐주세요. 정숙은 잠시 멈칫했다. 며느리 수지는 현관 밖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서 있었다. 며칠 전 민호에게서 수진이의 컨디션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지금 보니 화장도 말끔하게 하고 외출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 갑자기 무슨 약속이니? 친구 결혼식이에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깜빡했네요. 수진이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정숙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를 업고 온 아들 부부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다. 서연이가 할머니를 보자 방긋 웃으며 팔을 뻗었다. 그 작은 손길 앞에서 정숙의 마음은 또다시 무너졌다. 그래, 알았다. 들어와.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녁 때쯤 데리러 올게요. 수진이 서둘러 말하고는 민호와 함께 현관을 나섰다. 정작 서연이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않은 채였다. 정숙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무릎 보호대와 허리 보호대를 차면서도 정숙은 또 손녀 서연이를 저녁 내내 돌봤다.
보호대를 착용할 때마다 느껴지는 찌릿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다. 그동안 무리했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서연이는 오후 내내 보챘다. 낮잠을 자지 않아서인지 저녁 무렵이 되자 더욱 예민해졌다. 정숙은 아이를 안고 달래며 거실을 오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허리가 아팠다. 다리까지 저릿함이 내려왔다. 무릎에서 시작된 통증이 허벅지를 타고 발끝까지 퍼졌다. 허리 디스크가 악화된 것 같았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서연아, 할미 좀 쉬자. 응? 정숙은 아이를 소파에 앉히고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서연이는 계속 울음을 터뜨렸고 정숙은 다시 아이를 안아 올려야 했다. 허리를 구부릴 때마다 등골을 타고 날카로운 통증이 치고 올라왔다. 저녁 6시가 넘어가자 정숙은 서연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기 시작했다. 민호가 챙겨온 이유식 용기를 데우고 아이 의자에 앉히고 한 숟가락씩 떠먹이는 과정이 평소보다 2배는 힘들게 느껴졌다. 서연이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렸다. 이유식이 옷에 튀고 바닥에 떨어졌다. 그래, 배 안 고프구나. 조금 이따 먹자. 정숙은 인내심을 발휘하며 아이를 달랬다. 하지만 속으로는 민호 부부에 대한 원망이 차올랐다. 아이 하나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서 결혼식은 무슨 결혼식인가. 8시가 넘어가도 민호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정숙은 서연이를 목욕시키고 잠옷을 입히며 시계를 쳐다봤다. 9시가 되어서야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2차 가게 돼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서연이 재워주세요.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물어보지도 않고 통보하는 시기였다. 서연이는 이제 완전히 지쳐서 정숙의 품에서 칭얼거렸다. 재우려고 안아 올리는데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정숙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 정도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다. 아이고. 정숙은 신음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서연이를 소파에 눕혔다. 그러고는 한참을 허리를 잡고 꼼짝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서러움이 더 컸다. 그때 또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전화였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오늘 서연이 하루만 재워주면 안 돼요? 내가 술 한잔 했는데 수진이도 피곤해하고 그래서.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민호의 술 취한 목소리와 배경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어디 술집인 것 같았다. 민호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애 데리러 와라. 에이, 엄마. 그냥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되잖아요. 서연이도 벌써 졸릴 시간인데. 그냥 눕혀만 놓으면 알아서 잘 자요. 엄마 지금 정말 몸이 안 좋다니까. 알았어요, 알았어. 그럼 수진이라도 보낼게요. 택시 타고 가라고 할게요. 민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서연이는 이미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정숙은 아이를 안방으로 옮기려 했지만 허리 통증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았다. 결국 거실 소파에 이불을 덮어주고 자신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정숙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다. 죄송해요, 어머님. 서연이 데리러 왔어요. 수진의 말투는 형식적이었다.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묻어났다. 안방에 재워뒀어. 조심해서 데려가고. 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은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잠든 서연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가 잠에서 깨 칭얼거렸다. 다음부터는 미리 말해주면 좋겠구나. 엄마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수진의 대답은 짧았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기계적인 응답이었다. 정숙은 거절했고 민호는 서운해했다. 수진이 나간 뒤 민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엄마, 수진이가 그러는데 표정이 안 좋으셨대요. 뭐가 불만이세요? 불만이라니 너 엄마한테 하는 말이. 우리도 힘들어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엄마가 좀 도와주셔야죠. 친구들 보면 애 맡기면 1달이고 2달이고 봐주던데 우리는 하루만 부탁해도 이래요. 정숙은 할 말을 잃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래, 알았다. 엄마가 잘못했네. 정숙은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정숙은 그날 손녀를 보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동안의 희생이 헛된 시간이라고 느껴졌고 본인의 노력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아들, 며느리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다. 정숙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지난 몇 달간 서연이를 돌본 날들을 적어뒀다. 일주일에 평균 4-5번. 많을 때는 거의 매일. 그동안 자신의 병원 예약을 3번이나 미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여러 번 취소했다. 무릎 수술도 계속 미루고 있었다. 건강검진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민호는 하루 봐달라는 게 뭐가 그리 힘드냐고 했다. 정숙의 가슴이 미어졌다. 서연이가 미운 건 아니었다. 손녀는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견딜 수 없었다. 며칠 뒤 며느리 수진이 또 연락 없이 찾아와 아이를 부탁했다. 오전 11시쯤이었다. 정숙은 마침 병원 예약을 해놓고 나가려던 참이었다. 초인종이 울리고 정숙이 문을 열자 수진이 서연이를 안고 서 있었다. 어머님, 급한 일이 생겨서요. 2-3시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진아, 오늘은 안 돼. 엄마 병원 가야 해서. 병원이요? 무슨 병원인데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다. 마치 핑계를 대는 것처럼 들렸다. 허리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했잖니. 아, 그거요? 그럼 오후에 가시면 안 돼요? 접수증 있으세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수진은 이미 아이띠를 풀고 있었다. 정숙은 거절했다. 이번에는 단호했다. 안 돼. 오늘은 정말 안 돼. 어머님, 왜 이러세요?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수진아, 엄마도 사람이야. 몸이 아프면 쉬어야지. 정숙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럼 서연이는 어떡해요? 진짜 급하니까 온 건데.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정숙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차갑게 현관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에서 수진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문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처음으로 거절한 것이다. 잠시 뒤 아들 민호가 전화로 화를 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세요? 수진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가 문 앞에서 쫓아냈다고. 민호야, 쫓아낸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손주 얼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며느리가 미운 거예요? 너는 엄마가 아프다는데 듣기는 하니? 엄마가 지금까지 서연이를 몇 번이나 봤는지 아니? 할머니가 손주 봐주면서 횟수도 세요? 내 친구들 엄마들은 다 그렇게 해주시던데. 정숙은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당연한 게 어딨니?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아프면 쉬어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해. 너희들 편할 때만 찾고 급할 때만 연락하면서 엄마 상태는 한 번이라도 물어봤니? 엄마. 엄마는 너희 베이비시터가 아니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전화 너머로 민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럼 엄마는 우리가 힘든 건 생각 안 하세요? 저희도 일하면서 애 키우느라 얼마나 빠듯한데. 그럼 수진이 일 그만두라고 해요? 그럼 우리 망해요. 힘든 건 엄마도 마찬가지야. 너희는 젊으니까 견딜 수 있지만 엄마는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수술도 미루고 있는 거 모르니? 이번에는 정숙도 마음속 말을 했고 민호도 아무 말도 못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결국 민호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아들과 이렇게 싸워본 적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편이 시원했다.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낸 것 같았다. 정숙은 병원에 갔다. 의사는 엑스레이와 MRI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이거 많이 악화됐네요. 왜 이렇게 오래 방치하셨어요? 손주 돌보느라 바빴어요. 손주 돌보다가 어머님 허리 망가지시겠어요. 당분간은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푹 쉬셔야 합니다. 물리치료도 받으시고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손주 돌보다가 허리 망가진다. 정확한 표현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걷지도 못하게 될 것 같았다. 저녁 때 전화가 왔다. 친구 미숙이었다. 정수가 아프다며 괜찮니? 응, 괜찮아. 걱정 마. 네 아들 너무 한 거 아니니 한마디 해.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항상 그렇게 참으니까 걔가 더 그러는 거야. 좀 당당해져. 전화를 끊고 정숙은 깊이 생각했다. 친구의 말이 맞았다. 자신이 너무 참기만 했다. 아들이 서운해할까봐, 며느리가 섭섭해할까봐, 손녀를 못 볼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아픔을 숨겼다. 그날 밤 정숙은 일기장을 펼쳤다. 오랜만이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다. 오늘 처음으로 민호에게 안 된다고 말했다. 가슴은 아프지만 후회는 없다.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 손주는 사랑하지만 내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돌볼 수는 없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 정숙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민호는 계속 연락을 안 할까? 서연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정숙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다. 며칠 후 정숙의 생일날이 밝았다. 68번째 생일이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지만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온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달력을 바라봤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오늘 날짜. 작년 이맘때는 민호 가족이 와서 미역국을 끓여주고 케이크도 준비해줬었다. 오전 9시쯤 친구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수가 생일 축하해. 오늘 식구들하고 저녁 같이 먹니? 그래, 고맙다. 아니, 아직 모르겠어. 민호는 연락했어? 아직. 에휴, 민호 정말. 내가 문자 한번 보낼까?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민호에게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웠다. 10시가 넘어서 아들 부부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숙은 울리는 핸드폰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민호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정숙은 받지 않았다. 받으면 또 무너질 것 같았다. 또다시 괜찮아, 이해해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처를 덮어버릴 것 같았다. 부재중 전화 알림이 떴다. 이어서 문자가 왔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전화 좀 받아요. 정숙은 답장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서랍에 넣어버렸다. 오후에 수진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역시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전화가 울렸을 때도 정숙은 꿈쩍하지 않았다. 대신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민호가 웃고 있었다. 민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운동회에서 1등 하던 날, 대학 합격증을 들고 활짝 웃던 날. 정숙은 그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던가. 이렇게 키웠는데. 정숙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오후 4시쯤 미숙에게 전화가 왔다. 정숙아, 민호가 나한테 전화했더라.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그냥 받기 싫어서. 정숙아. 미숙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다. 민호랑 이야기로 잘 풀어봐. 이제껏 내가 참으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 믿고 기다렸는데 아니었어. 더 좋아지기는커녕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서운하고. 이제는 미워지기까지 해. 미숙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정숙아, 이제껏 네가 민호 위해 희생하고 산 세월 내가 제일 잘 알지. 이제는 네 인생 살아도 돼. 너무 움츠리지 마. 저녁 6시가 되었다. 정숙은 간단히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으로 갔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미숙이가 온 건가 싶어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춰섰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민호와 수진이었다. 서연이도 함께였다. 엄마, 저희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현관문 앞에 서서 화면만 바라봤다. 민호는 한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고 수진은 서연이를 안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반가운 마음에 당장 문을 열었을 것이다.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저희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수진의 목소리였다. 정숙은 눈가가 젖었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손은 이미 문고리에 닿아 있었다. 돌리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엄마, 왜 안 열어주세요? 우리 잘못했어요. 사과하러 왔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들이 서 있는데 열어주지 못하는 자신이 야속했다. 손녀 서연이의 옹알이 소리도 들렸다. 엄마 제발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정숙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소리 내어 울 것 같았다. 하지만 꾹 참았다. 그 대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진짜 독립이란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존중으로 연결되는 거지. 밖에서는 계속 초인종이 울렸다.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다. 엄마 열어주세요. 우리 정말 반성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심했던 거 알아요. 정숙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인터폰 앞을 떠나 거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10분쯤 지났을까? 밖이 조용해졌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민호 가족은 돌아간 것 같았다. 현관문 앞 바닥에 케이크 상자와 보온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그것들을 집 안으로 가져왔다. 메모지를 펼쳤다. 민호의 글씨였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도 아프고 힘드신데 제 편의만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역국이랑 케이크 놓고 갑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정숙은 메모지를 가슴에 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말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았다. 그날 밤 미숙이가 왔다. 민호가 다녀간 얘기를 듣고는 한숨을 쉬었다. 민호가 많이 반성한 것 같던데 한 번만 봐주는 건 싫어? 미숙아,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해해줬는지 아니? 그때마다 민호는 또 똑같이 행동했어. 그건 그렇지만 나도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늘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어. 남편 죽은 후에는 민호 키우느라, 결혼하고 나서는 손주 돌보느라. 미숙은 아무 말도 못했다. 정숙은 계속 말을 이었다. 나 요즘 많이 생각했어. 이대로 살다가는 나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 늘 누군가의 엄마의 할머니로만 살면서 정숙이라는 사람은 사라지는 거야. 미숙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나 결심했어. 이사 갈 거야. 어디로? 여주. 거기 친구들이 있어. 다들 나이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갔거든. 나도 그렇게 할래. 미숙이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오래 생각했어. 여기 있으면 계속 똑같을 거야. 민호는 또 부탁할 거고 나는 또 못 이기는 척하며 들어줄 거야. 그러다가 내 몸도 완전히 망가지겠지. 정숙은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정숙은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여주에 사는 친구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자야, 나야. 정숙이. 어머, 정숙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나 여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거기 집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진짜? 정말로? 어머, 좋겠다. 우리 같이 살자. 내가 당장 알아볼게. 영자는 오래된 친구였다.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로 10년 전에 여주로 내려가 조용히 살고 있었다. 정숙은 가끔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영자는 늘 여주 와서 살아. 여기 좋아라고 말하곤 했다. 며칠 후 영자가 전화했다. 정숙아, 집 하나 괜찮은 거 찾았어.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야. 작은 빌라인데 깨끗하고 조용해. 관리비도 저렴하고. 이번 주말에 와서 보는 게 어때? 그래, 갈게. 고마워, 영자야. 정숙은 주말에 여주로 내려갔다. 영자가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10년 만에 만난 친구는 예전보다 머리가 많이 휘었지만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 정숙아. 정말 왔네. 두 사람은 얼싸안고 한참을 웃었다. 영자가 소개해준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깨끗한 빌라였다. 2층짜리 건물의 1층으로 방 2개의 거실과 부엌이 있었다. 창문을 열면 뒤편으로 작은 텃밭이 보였다. 여기 텃밭도 쓸 수 있어. 주인 할머니가 채소 심으라고 하시더라. 어때, 괜찮지? 정숙은 방 안을 천천히 돌아봤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거실, 아담한 부엌, 조용한 방. 서울 집보다는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다. 좋아. 여기로 할게.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영자가 말했다.
정수가 여기 와서 우리 같이 등산도 하고 그러자. 재밌어. 응, 그래. 나도 운동 좀 해야지. 요즘 몸이 말이 아니야. 맞아. 여기 와서 푹 쉬어. 손주 돌보느라 고생 많았다며? 정숙은 씁쓸하게 웃었다. 응, 이제 그만 돌볼 거야. 서울로 돌아온 정숙은 본격적으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20, 30년 동안 모아둔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추억에 잠겼다. 아이들 옷, 장난감, 상장, 졸업 앨범.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던 중 민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받았다. 엄마 전화 받으시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너는? 엄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만나요. 얘기 좀 해요. 민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이사 갈 거야. 네? 이사요? 어디로요? 여주. 엄마 고향. 전화 너머로 민호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다. 엄마, 갑자기 왜요? 우리 때문이에요? 너희 때문만은 아니야.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서. 엄마, 그렇게까지 하시려고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잖아요. 민호야, 사과만으로는 안 돼. 엄마는 이제 달라져야 해. 너도. 정숙은 단호했다. 민호는 한참을 설득했지만 정숙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결국 민호는 직접 찾아오겠다고 했지만 정숙은 거절했다. 만나봤자 또 똑같을 거야. 엄마 마음 흔들릴까봐 그러는 거지만 이미 결정했어. 일주일 후 이사 날이 다가왔다. 미숙이가 와서 짐 정리를 도왔다. 정말 가는구나, 잘했어. 민호한테는 언제 얘기할 거야? 이사하고 나서 얘기할 거야. 미리 말하면 또 말릴 테니까. 이사 당일 작은 트럭에 짐을 실었다. 많은 것을 버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챙겼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빈집을 돌아봤다. 20년 넘게 살았던 집.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손주를 돌보던 집. 수많은 기억이 서린 곳이었다. 안녕. 정숙은 작게 인사하고 문을 닫았다. 여주에 도착하자 영자와 친구들이 마중 나와 있었다. 어서 와, 정숙아. 여기가 네 집이야. 우리 동네에 온 걸 환영해. 친구들의 따뜻한 환영에 정숙의 마음이 녹았다. 짐을 풀고 집을 정리하는데 친구들이 다 도와줬다. 저녁에는 영자가 준비한 된장찌개를 함께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정숙아, 여기서 편히 살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응,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든든해. 그날 밤 정숙은 새 집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과 달리 별이 잘 보였다. 조용했다. 평화로웠다. 가슴이 편안했다. 며칠 후 정숙은 민호에게 전화했다. 민호야, 나야.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가봤는데 이사하셨던데요? 응, 여주로 왔어. 엄마,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으면 말렸을 거 아니니. 민호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엄마, 저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잖아. 엄마도 엄마 인생이 필요해서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서연이는요? 정숙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민호야, 서연이는 너희 아이야. 너희가 키워야지. 엄마는 가끔 보러 올게. 할머니로서. 엄마. 민호야, 엄마를 이해해줘. 엄마도 나이 들었어.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살고 싶어. 건강도 챙기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고 싶어. 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숙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하지만 이제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자.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엄마도 너희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부탁할게. 알겠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날부터 정숙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아침에는 친구들과 함께 동네 뒷산을 산책했다. 점심 후에는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키웠다.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들었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다. 무엇보다 몸이 좋아졌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 덕분에 허리 통증이 많이 줄었다.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으며 건강을 회복해갔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호가 찾아왔다. 어머, 서연이. 할미 보러 왔어?
서연이는 할머니를 보자 방긋 웃으며 달려왔다. 정숙은 손녀를 안아 올리며 눈물이 핑 돌았다. 할미가 보고 싶었지? 할미도 서연이 보고 싶었어. 민호와 수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너희는? 저희도 잘 지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았으면 괜찮아라고 서둘러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알았어. 앞으로 잘하면 돼. 그날 함께 점심을 먹으며 정숙은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친구들과의 산책, 텃밭 가꾸기, 요가 수업. 민호는 엄마의 밝은 표정을 보며 놀라워했다. 엄마 여기 오시니까 훨씬 좋아 보이세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느껴. 여기 와서 몸도 마음도 편해졌어. 돌아가는 길에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가끔 서연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갈게요. 여기로.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미리 연락하고 엄마 일정 확인하고 와야 해. 그리고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이해해줘야 해.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민호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숙은 미소 지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왔다. 정숙은 여주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다. 친구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고 떡을 만들고 겨울산을 오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영자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정숙이 말했다. 영자야, 여기 와서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나도 내가 와서 좋아. 나 여기 와서 나를 찾은 것 같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정숙이로 살아가는 거. 맞아.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는 거지.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짐했다. 앞으로는 누군가의 당연한 희생이 아닌 존중받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그 다짐은 지켜졌다. 정숙은 여주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행복한 노후를 보냈다. 가끔 아이들이 찾아왔고 손녀 서연이와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존중과 배려 위에서 이루어졌다. 정숙은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리고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희생이 아닌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자발적 선택으로 가족을 대하게 되었다. 저녁 무렵 정숙은 일기장을 펼쳤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친구들과 함께 웃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건강하게 하루를 마쳤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이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며 사는 삶. 이제야 찾은 이 평화를 놓치지 않으리라. 정숙은 일기장을 덮고 미소 지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얗고 고요한 그 풍경 속에서 정숙은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었다.